총선을 50여일 앞둔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합을 했던 제3지대는 11일 만에 다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요.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선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정정을 해야겠네요. 이제 총선이 50여일이 아니라 49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연설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좀 관심이었는데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현황과 또 미래, 또 앞으로 이제 21대에서 다 하지 못한 아쉬운 점들 22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생이 지금 경제 가장 어려운데 민생 개혁에 대해서 이제 5대 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국가 미래의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또 그다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 대개혁, 그다음에 금융을 개혁해가지고 서민들, 그다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런 걸 이야기했고요. 예.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오고 있었던 정치 개혁 과제 5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21대에 이어서 22대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계속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뭐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그다음에 의원 정수 축소, 뭐 이런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특별법, 이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합의하에 유예해서 현장에서 갈등과 마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홍익표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예. 두 분의 공통점이 보면은 이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가 돼 있고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출생 문제, 또 혁신 경제 문제 이런 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총선에 접어들고 있지만은 조금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조금 살릴 수 있는 네. 또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기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쭉 훑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뭐 가장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연설을 할 때는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인데 좀 자화자찬은 줄이고 반성은 좀 크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양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시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은 반성의 대목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과연 그러한 양극화된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집권하면은 집권이 아니죠. 다수당이 되면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거는 일방 처리를 통해서라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날 국민들이 여러모로 이런 국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다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뭐 행정구역을 좀 개편해서 예. 서울의 크기를 좀 키운다, 김포를 편입한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 GTX 얘기라든지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용 이제 어떤 메시지처럼 비칠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정치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읽히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평가가 두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모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두 의원 모두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네, 보신 것처럼 박용진, 윤영찬 두 의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자, 두 의원 공천 학살이라며 강력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두 의원의 주장대로 좀 공천 학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학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공천 과정 속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10%에는 경선 시 30점 감점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11%, 20%는 20% 감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컷오프 씌어서 공천 탈락하는 게 아니고 경선에 감점을 주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북을에서 재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점 퍼센테이지는 있지만은 만약에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박용진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박용진 의원의 뭐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감점 대상이 됐다라고 해서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강력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도 뭐 재심을 신청하겠다. 네. 그리고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건 이제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총선 때 공천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정치 생명과의 결부돼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은 공천을 준 당대표라든지 공관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그게 사천이다, 뭐 밀실 공천이다, 또 공천 학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총선 때 소위 말해서 당권을 쥐고 있는 당권파들이 일정 부분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 과염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 사천 논란도 불러일으켰지만은 공관위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부 공천을 하면서 이재명 당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기반을 굳히는 당이기 때문에 공천 불이익자들 또 탈락자들은 아무래도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뭐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도 그렇고 두 의원도 지금 이 정성 평가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차라리 그렇다면 좀 점수를 공개를 한다면 좀 이런 논란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어느 당이든지 간에 이 공천한 내용, 실제 심사한 내용 자체를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을 치러야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개한 결과 자체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별로 이제 좀 억울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점수가 낮을만 해서 낮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또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개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부담스러우니까 공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공개를 하기는 어려운 건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구하는 게 가령 김영주 의원이 지금 요구한 거는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정량평가라는 거는 지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를 했을 때 김영주 의원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에 지금 하위 10%에 들어서 지금 사실상 이제 탈당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성평가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지표로 이루어졌다는 어떤 간접적 근거가 되는 거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인 건데
이게 평가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앞서 뭐 공천 학살이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적어도 뭐 지금 최종적으로 학살이 돼야 이것도 학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당내에서 그리고 밖에서 언론이 볼 때는 학살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사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얘기는 다 나왔거든요. 밀실 회동을 한다. 그다음에 뭐 비선 회의를 한다.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가 떠돌아다닌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따로 모인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천의 내용, 공천 심사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당 지도부가 지금 나름대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당 지도부가 아니면 공천관리위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건데 지금 공천관리위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증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환골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당대표 경선에서 한 발언도 재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공교롭게도 이제 상대 후보였던 이제 박용진 후보를 이제 빗대어서 설명했던 이제 과거 발언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어제 민주당 비명계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회동을 했다는 이제 보도가 오늘 아침에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의총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오늘 의총에서는 그러면 일단 의원들은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할 것 같으세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된 의원들이 예. 그 평가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 공천에 관여한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꼴찌니까 불출마를 해라. 또 인재근 뭐 의원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불출마를 좀 선언해달라. 그다음에 2월 13일 날 저녁에 6시간 동안 심야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뭔가 또 지시를 내린 듯한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본인의 공천 개입, 즉 사천 밀실 공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황골 탈퇴, 혁신, 예. 이거는 가죽을 벗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좀 반성과 성찰, 자제, 절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뭐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본인이 혐의는 받고 있지만 아직 뭐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뭐 불법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라든지, 또 본인이 대선 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하도록 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라든지, 또 뭐 조홍천 원칙과 상식의 그 4명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았지만 예. 비명계 의원, 반명계 의원이 탈당하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다라든지, 또 지금은 친명계 의원들,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또 불출마,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예. 이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역과 통합의 역할이 있으면은 악역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맡고 네. 당대표는 그 뒤에서 무마하면서 통합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총선을 이끌고 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중적 아니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칼질하는 데는 칼질하면서도 또 레토릭 말은 참 안타깝다. 뭐 예를 들어서 김영주 지금 국회의원 4선인데 이번에 20% 하위에 해당돼 가지고 본인이 탈당한다고 선언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다. 제가 점수를 들었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했을 텐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병 주고 약 주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이 왜 이런 공천 과정 속에서 갈등과 대립을 받느냐? 그거는 당대표와 지도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민혜 시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민주당 그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돼 있고 10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량적 평가가 750점이고요. 정성적 평가가 250점이고 구체적인 항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지금 이 명단을 통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점수에 대해서 이런 평가 점수가 나왔다라고 공개화시키진 않지만은 그 해당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보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또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가 앞서 본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일종의 진통이다. 이렇게 일단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프니까 진통은 맞죠. 그러니까 진통이라는 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프니까 진통은 맞는데 그게 뭐를 위한 진통인지 그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골 탈퇴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골 탈퇴를 해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골 탈퇴를 해서 이전의 형태보다 좋은 형태가 황골 탈퇴를 거쳐서 나와야 이게 이 총선도 승리하고 이재명 대표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2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로 이게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는 거냐 실제로 그게 물갈이든 공천 과정이든 질서 있고 기준이 확실한 어떤 합리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2번째는 지금 물갈이 대상이 된 사람들이 정말 이유가 있어서 물갈이 대상이 된 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다른 뭔가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보가 아 그래 박용진 의원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2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2가지가 다 지금 아닌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비주류들의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쭉 모아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친명계 또는 언론은 아예 기존의 친명계와도 인적 구성이 달라서 이거는 신명계다 이렇게도 씁니다만은 이 새로운 어쨌든 이 공천관리위를 유명무실화시킨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공천의 실무 단위까지 지금 관여해가지고 사실상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보도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가지고 온갖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2번째는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소위 말하는 친명을 넘어서서 아예 찐명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직함에 이재명 대표의 예를 들면 특보를 지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어떤 직책을 지냈다라는 걸 다 달고선 지금 경선에 임하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공천의 목적이 이 황골 탈퇴의 목적이 민주당이 정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이 어떤 바라는 대로 심판하기 위한 그런 선거로 잘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공천인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당권 경쟁이나 이런 데서도 우위를 점해야 될 것이고 국회에도 자신의 직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공천하고 있는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기에 힘이 실리면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라든지 또 측근들의 예를 들면 용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비주류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이 부산과 서울과 부산 지역의 뭐 경선 지역 단수 공천 명단 등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첫 공선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총 23개 지역구 중에 15개 지역구에서 이제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좀 대거 탈당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이 언론 보도마다 이제 흐름 자체는 여러모로 갈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반드시 그게 오늘 치러지는 결과에 따라서 갈릴 것이냐 이건 다릅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 상황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당을 거론하고 있는 의원의 숫자가 거의 이제 뭐 10여 명에 이른다라는 보도는 있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탈당을 선택할 것이냐는 변론으로 두더라도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지지층도 사실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총선에서 본선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령 5% 이내의 어떤 그 득표 차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번에 그런 지역에서 승패가 완전히 갈릴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여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선 결과가 뭐 어쨌든지 간에 이 경선에 패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탈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지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제 상당히 그 명분을 훼손해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탈당을 선택하는 것까지 막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상당히 위기감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탈당을 선택할 것이냐 여부는 민주당의 어떤 상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또 이 당권 경쟁 국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권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아마도 탈당을 바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고, 주변에 이제 그러한 마음을 먹은 현직 의원들 내지는 경선 탈락자들에게도 탈당을 만류하는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이제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라든지 예. 이런 당들이 힘을 얼마나 받는 거냐에 따라서도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탈당 여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3지대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보도를 보면은 아직도 합류를 기대한다, 뭐 이런 발언을 내놓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이제 뭐 각자의 그 정치적 노선의 선명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쉽게 말해서 기치의 선명성이 있어야지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 속에서 탈락하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게 낙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은 그 탈락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탈당해가지고 이 통합된 개혁신당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함께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참여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이 통합된 개혁신당에 참여하려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내가 출마를 해서 표를 받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합된 개혁신당이라는 게 설 명절 직전에 뭔가 이벤트성으로 잘못된 통합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 봤을 때 서로의 색깔도 다르고 정치 노선도 다르고 과거의 이력도 다르고 또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결합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용이하기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 들었고, 또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 또 지지율의 하락,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은 결별됐는데, 뭐 득실을 따지자면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는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 일단 받게 된 거, 그는 큰 득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상실한 거는 굉장히 큰 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거대 양당에 대해 가지고 싫어하는 국민들이 3지대 또 뭉답층에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3정당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게 된 큰 이 결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이 제3정당들의 앞으로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기존 정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는 의원들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네. 그 문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그 보조금 6억 같은 경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서 이제 나온 혹은 나올 이제 의원들의 향방이 요 성공 여부를 좀 가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 새로운 미래에서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살짝 좀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바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예.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민주당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지금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게 된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이제 홍영표 의원을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주류 소위 말하는 친문 의원들이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지금 일단은 스크럼을 짜는 분위기인데 접촉을 해서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심판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새로운 미래에서 이를 도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김영주 의원한테도 접촉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뭐 언론에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 보도되는 내용의 공통적인 마지막 대목은 뭐냐면 답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답을 명확하게 안 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각자가 있는 지역구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에 몸을 담은 어떤 상태로 출마하는 것이 이득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정치적인 미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가령 새로운 미래로 예를 들면 옮겨가지고 출마를 했을 경우에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는 어쨌든 이 구도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하고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가 별개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통합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는 방식인 것이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혹시라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에 나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는 방식인 거냐 생각할 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언론이 막 이렇게 좀 기대하는 대로 또는 전망하는 대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미래로 막 유입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현상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의 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뭐 야당에 비해서 여당은 비교적 좀 공천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뇌관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로 꼽히는 게 이제 아직 현역 컷오프가 시작되지 않았고 또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다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지역들은 대부분 현역들이 재공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위 10%, 즉 7명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 감점이 아니고 공천 자체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 7명 명단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일부 보도를 보니까 7명이 이제 확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컷오프하지 않겠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은 지역을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아마 컷오프에 걸렸는데 지역을 옮겨가면서 살아나게 된 것 같고요. 나머지 그러면 4명이 누구냐? 아직 명단은 안 나왔지만 수도권에 1명, 충청권에 1명, 대구 경북권에 2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4명은 아무래도 컷오프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위 11에서 20%에 해당되게 되면 경선에서 감점 20%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명단도 아직 통보가 안 됐는데 곧 통보가 될 거라고 보여지면은 감점 20%, 그다음 3선 이상이 되게 되면은 또 감점 15%를 받거든요. 그러면 3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35% 감점을 받고 경선에 참여해서 탈락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 마지막 부분 공천이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현역 탈락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대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현역 소위 말해서 물갈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 또 어떤 경우는 한 30% 이상이 되고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에 조금 이기는 선거를 목표로 하면서 안정적인 공천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또 지역 유권자들이 좀 혁신 내지는 쇄신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현역들에 대한 쇄신 공천, 개혁 공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마지막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역 교체율이 얼마나 되느냐 상호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또 여당이 지역구 조정과 관련해서 눈길을 계속해서 끌고 있었는데 박진 전 장관이 이 서대문 을 출마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중진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차출이 결정이 된 건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지역구가 강남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그 지역구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제 신청을 하면서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측근이 쉬운 지역구 가려고 하느냐, 양재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 언급을 가지고 이원모 전 비서관의 어떤 걷지만 옮기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여파로 사실 박진 의원도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상황까지 도민으로 이어진 건데 사실은 이 사례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모순이랄까 또는 현실이랄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이 대통령실 거쳐간 어떤 비서관들의 공천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것 같고 비슷하게 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초창기에 이 언론들이 용핵관이라고 부르는 언론이 붙인 이름입니다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단수 공천을 많이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공천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천된 거를 여러모로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 친윤 의원이다라고 불렸던 인사들도 단수 공천을 편한 데서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해운대갑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역구로 옮기면서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전 비서관이 또 단수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게 이제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단지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로 옮기고 요 정도만으로 이게 뭔가 감동과 헌신과 뭔가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오늘 언론에도 일관적인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경선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일부 컷오프 지역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현역 의원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늦게라도 좀 시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딜레마가 그러면 그 남은 그렇게 비게 되는 지역구 또는 경선으로 인해서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지역구에 그러면 누가 승리자가 되는 거냐, 누가 공천이 되는 거냐, 그럼 또 결국 그게 윤심 공천인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그 어려운 숙제를 푸는 과제가 남은 거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결론인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잠깐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이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도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당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인데 지금 뭐 언론에 이제 거론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고요. 김혜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름도 좀 거론되는데 뭐 어느 쪽이 좀 더 현실성 있다고 좀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제 비례정당 창당하는데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위성정당이 필요한데요. 네. 21대 때는 한성교 당시의 비례정당 대표가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또 대표가 교체되기도 했거든요. 예. 원유철 대표로.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순조롭게 공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비례정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이 옮겨가면서 기호 3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에 출마하기 때문에 옮겨갈 의원들이 지금 많지 않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딜레마고요. 세 번째로 대표를 상징적인 인물로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좀 혁신 이미지가 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거론되고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의원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혜지 의원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초기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 비례대표 정당의 대표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에 한 두 가지 조건이 조금 잘 구성이 돼야지 국민의 미래 23일에 지금 창당할 예정인데 기호도 앞번호로 받고 또 많은 의원들이 옮겨가면서 보조금도 받고 또 공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 국민들이 볼 때 약간 느낌의 차이가 이거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건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인 것 같고 국민들이 볼 때는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대표하는 거랑 인요한 전 위원장이 하는 거랑 김예지 의원이 하는 게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하면 이것은 또 이른바 윤심 정당인가 이럴 것이고 인요한 전 위원장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아?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건데 김예지 의원이 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배려를 하던데 그런 느낌이 있을 거여서 아마 그런 느낌 차이에 의한 언론의 평가들도 잇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